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지난 하프파이프 영상에 이어서요. 엑스게임 비계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비계어 영상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의 설명과 그리고 리액션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영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지난 하프파이프 리뷰죠. 그러니까 리액션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나서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엑스게임 영상을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말로 들으시면서 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번에 비계어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슬로프 스타일도 있고 비계어도 있었는데 사실 슬로프 스타일이 캐나다 팀 그 코로나 양성 반응자들이 몇 명이 속해져 있어서 슬로프 스타일은 정말 완전 반쪽짜리 대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좀 더 이슈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비계어를 먼저 준비를 한 이유는 비계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의 한계들이 조금은 레벨업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800도 그리고 1800도가 이제 5바퀴거든요. 회전수로. 이 기술들이 몇 번 이제 다른 대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걸로 막 경쟁이 붙어서 순위 포디엄에서 뭐 1등이라든지 2등이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X게임에서 1800도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기술로 인해서 포디움 순위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1800도 5바퀴의 기술들이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하는 이제 스타일과 또 다른 어떤 백스핀, 프론트사이드 스핀, 스위치 스핀의 이런 1800도의 모습들을 같이 보시면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앞에 있는 영상들은 조금 중복되어 있는 광고들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몇 개들이 있어서 제가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 영상인 것 같아요. 지난 아스펜 작년 영상이고요. 지금 나오는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죠. 마커스 클리브랜드라고 이제 노르웨이의 어린 선수고 유망주예요. 이 선수는 이미 벌써 한 4년 전, 6년 전서부터 포디움을 언제든지 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대회 운이 굉장히 없어요. 마커스 클리브랜드가. 그러니까 한 3년 전, 4년 전 그때서부터 계속 1등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대회랑 운이 잘 안 맞더라고요. 물론 평창에도 나왔었고요. 평창 때도 지금 여기서 구사하는 기술들을 다 했었어요. 그 당시 때도. 근데 펼쳐 보이질 못하더라고요. 평창 때는 이 친구가 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고등학생 정도 나이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때. 확실히 경기를 운영하는 게 노련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비계어는 보통 대회마다 룰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투런 베스트로 하는 경기들도 있고 뭐 3런 베스트 경기도 있고 지금 엑스게임 같이 잼 방식으로 한 다음에 두 개의 가장 높은 런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순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2런 혹은 3런 중에 최고의 기술을 합산을 하는 경기인데 저 마커스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노련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기술은 거의 최고예요. 기술은 저 친구를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령도 거의 제일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근데 저 친구가 노련하게 운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전성 있고 랜딩이 더 확률적으로 높은 기술들을 먼저 성공을 시킨 다음에 2차원, 3차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X게임을 보면 처음 런이랑 두 번째 런에 이미 런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랜딩을 거의 다 성공을 시켜놔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연기를 자유스럽게 하더라고요. 일단 앞에 광고를 좀 넘겨볼게요. 엑스게임이 아스펜, 그러니까 콜로라도 아스펜 버터밀이라는 곳에서 지금 한 15년 이상,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 특수한 환경에 토목공사를 하고 이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계어 코스가 아니라 슬로프 스타일 하단 제일 마지막 점프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비계어 경기장에 있는 토목공사가 이제는 정말 빅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프 스타일의 마지막에 있는 점프대 쪽에다가 이거를
이쪽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 같아요. 이쪽 경기장에 좀 더 갭도 그렇고 뜨는 그 낙차가 더 크기 때문에 슬로프 스타일 쪽 마지막 점프대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네요. 경기는 시간제에 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자유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런이 뭐 한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잼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첫 번째 선수는 노르웨이의 몬스 로이스랜드예요. 이 친구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챔피언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의 최준하 선수 있죠? 스타일 정말 좋은 최준하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 친구가 월드 루키 투어를 다니면서 같이 경쟁했었을 때 항상 선두에 있었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많이 성장해서 이런 성인 무대에서도 항상 포디움을 차지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고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 친구가 우승을 했었어요. 방금 몬스 로이스랜드가 첫 번째로 구사했었던 기술은 스위치백 16이고요. 노즈 그랩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선수는 크리스 코닝. 이 친구도 평창 올림픽 때 왔었어요. 파이널까지 들었었고 기술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은 기술을 많이 해요. 지금 랜딩을 바로 성공한 기술이 쿼드콕이고요. 쿼드콕을 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 크리스 코닝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백사이드 지금 쿼드 1800도 린 그랩을 성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서부터 했지만 대회에서는 유독 성공을 시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트리플 콕에서 쿼드 콕으로 넘어가려면 채공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점프대도 더 커야 되지만 점프대에서 올라가는 이 각도 있죠. 어프로치 각도. 이게 채공 시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보통 빅사이즈 월드컵, 올림픽 뭐 다양한 큰 이벤트들이 있지만 저 점프대 각도가 38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비계어 대회 때 부코스 위원장을 해서 그때 이제 그런 파크 조성을 했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 보니까 34도에서부터 40도의 앵글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지된 각을 그 기계에다가 대입을 하면 선수가 날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날아가는 갭을 넘어가는 그 비거리에 각도를 대입을 하면 채공 시간이 나와요. 근데 저게 쿼드콕 같은 경우는 채공 시간이 거의 2.5초 이상이 필요해서 쉽게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미 돌리던 친구들은 꽤 있었는데 랜딩을 빨리 못 가져가는 거죠. 채공 시간이 그만큼 여유 있는 점프대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게임에서도 그거를 약간 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00도라든가 쿼드콕이 이미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컨테스트에서 그걸로 인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비계어 코스로 조성을 해놓던 곳은 그 채공이 더 이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라든지 선수들의 의견을 따라서 슬로프 스타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프대에서 이렇게 경기를 올해는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은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선수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되는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플랫폼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번 대거 바뀔 때가 됐어요. 저게 예전에 다 공사했었던 거라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핀란드의 레네라는 친구고요. 와, 이 친구도 굉장히 스타일이 좋죠. 지금 백스핀을 했었고 정스핀의 스타일의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레네는 창의적인 기술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프 파이프도 잘 타고 파우더도 잘 타고 비기어 슬로프 스타일 가리지 않는 친구고 이 친구도 평창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죠. 보면서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본의 대표 선수 유키 카도노예요. 근데 유키 카도노가 좀 제가 이걸 영상을 한 두세 번을 보고서는 지금 온 건데 유키 카도노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도 거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최고 기술들을 거의 구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2018년도 엑스게임 때 유키 카도노가 1800도와 그리고 1960도를 이미 비계어에서 그때 4년 전이죠. 3년 전? 4년 전? 그때 이미 구사를 했었고 랜딩은 미스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점프대가 분명히 이때보다 지금보다 채공도 적었고 점프대 사이즈도 작았기 때문에 지금 구사를 한다면 충분히 랜딩을 할 친구이지만
이렇게 계속 보니까 폼이 뭔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지금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 선수들도 지금 소개가 되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 스위스 이 직전에 락스 월드컵에 가면서 거기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다 격리된 상태여서 엑스 게임에도 다 출전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맥모리스라든가 맥스페런 그 이 비계열 강자들이죠 다. 그 친구들이 다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선수를 비계어랑 슬로프 스타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 많이 드렸었던 마커스 클리브랜드예요. 첫 번째 런 한번 보실게요. 1, 2, 3, 4. 이게 쿼드콕인데 백사이드 쿼드 1800도 인디그랩을 저렇게 그냥 쉽게 하죠. 그러니까 대회 때 이게 노련한 게 좀 보이는 게 첫 번째 런에서 거의 승패가 거의 다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도 마커스 클리브랜드가 이 첫 번째 런을 만약에 놓쳤으면 또 이 대회에서 포디움 차지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유 있게 첫 번째 런을 성공을 시키니까 이제 두 번째 런이나 세 번째 런에서 부담감을 많이 줄였겠죠. 근데 보세요. 점프대 사이즈가 채공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저 쿼드콕을 저렇게 스무스하게 잡더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보면은 트리플 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슬로프 스타일 우승을 차지한 더스틴. 이 친구도 굉장히 핫해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거는 보통 저희가 스노보드를 탈 때 어깨라든가 상체라든가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 동작도 뭐 좀 딱딱하고 뭐 고개 이렇게 시선이 가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딱딱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 친구 타는 거 자세히 보면 정말 힘 빼고 타요. 몸에 힘이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기도 유연하겠지만 힘을 거의 안 들이고 타는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US 오픈 작년 US 오픈에서인가 얘가 포디움을 차지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 신인이었었거든요. 무명이었었고 거기에서 볼 때만 해도 와, 이 친구 뭐지? 어떻게 이렇게 보드를 타지? 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제가 팔로우업해서 인스타그램도 보고 해외 매체 미디어도 보다 보니까 저 친구만의 스타일이더라고요. 지금 출발한 선수는 일본의 새로운 유건이고요. 타케루 오츠카. 지금 캡 16을 했고요. 이 친구도 역시 저번에 하프파이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기술 딱 끝나고 잠깐만 멈춰볼게요.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엑스게임 스노우보드에는 기존에 나왔던 선수들의 엔트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바꿔서 항상 나오던 선수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 바늘 구멍을 뚫고서는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근데 이 타케루라는 친구가 예전에 그러니까 버튼 매니저, 지금 매니저는 글로벌 매니저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글로벌 매니저가 이 친구를 대기자로 올려놓고 다른 선수가 다쳤을 때 타케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타케루가 포디움을 차지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스타 반열에 올랐죠. 네, 지금 출발한 선수는 스웨덴의 스벤 스로겐 선수고요. 이 친구도 정스핀을 구사하는 친구예요. 콕 기술도 하기는 하는데 콕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트리플 백살로드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비계어에서는 유별나게 정스핀을 고집을 하더라고요. 지금 캡 16 기술을 구사를 했고요. 몬스가 이제 두 번째 런을 하네요. 세계 주니어 챔피언 출신이고요. DC의 메인 라이더였었는데 올해 이제 DC와 모든 것을 결별을 하고 바인딩 회사만 좀 유지를 한 상태에서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버튼을 타고 나오는데 다 구매해서 타는 것 같아요. 보드복도 위에는 파타고니아 자켓을 입고 있고 아래는 AK 자켓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프파이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계적인 동향 자체가 스노우보드 브랜드들의 지원들이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그냥 저런 에너지 드링크 회사라든가 메인 스폰서 같은 거를 하나를 더 가지고 금전적인 거를 후원을 받으면서 차라리 자기가 맞는 장비들을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몬스로이스랜드 같은 경우는 DC에 어떻게 보면 샛별 같은 친구였는데 그 오랜 계약을 다 깨트리고서는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미국의 크리스 코닝이고요.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축이 깨질 것 같으면서도 축이 안 깨지고 그대로 랜딩까지 들어가는데요. 이게 크리스 코닝만의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정스핀을 하면서 테일 그랩이라든지 노즈 그랩 한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그랩을 잡으면 축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3D 스핀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정스핀을 돌리면서 저렇게 노즈 그랩을 잡는다는 게, 그리고 축이 깨질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지죠. 그래서 캡 16 노즈 그랩을 구사를 했고요. 랜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 기술을 보면 저 기술의 마지막에 리버트를 180를 추가해서 1800도를 성공을 시키려고 해요. 크리스 코닝도. 왜냐면 첫 번 런에 백 1800도 쿼드를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1800도 기술 하나를 시켰고 두 번째 1800도를 만들어서 우승을 노렸으나 이게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어져요. 한번 봐주세요. 레네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백스핀을 성공을 시켰고 백 16을 성공시켰고 두 번째 이제 프론트사이드 1440, 프론트사이드 1800도. 근데 저게 말이 1800도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80가 반바퀴잖아요. 그래서 180, 180도인데 1800도는 5바퀴예요. 5바퀴를 저도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도 이거 중간에 어떻게 멈추지라는 생각이 되게 있는데, 와, 이제 현실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이뤄내고 있어요. 네, 유키 카도노 선수가 백 16을 구사를 했는데 회전수가 좀 모자랐죠. 네, 마커스 클리브랜드 이제 두 번째 런이에요. 첫 번째 런을 여유 있게 백쿼드 1800도를 성공을 시켰고요. 인디그램. 두 번째는 이제 캡으로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마커스가 첫 번째 런이랑 두 번째 런에 이렇게 다 모든 기술을 자기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성공을 시켜버리니까 이 다음서부터 런이 되게 여유가 더 있어져요. 지금 성공시킨 기술은 캡 1800도예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콕 3D가 들어가지가 않고 오히려 살짝 인버트식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그냥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1080 정도로 보여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는 근데 굳이 점프대가 아니라 워낙 유연하고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여서 일반 갭에서도 뭐 이미 1260 막 돌리죠. 1260면은 3바퀴 반이에요. 네.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이미 한 평창 때가, 평창 이전에도 저 기술을 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평창 올림픽 메달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올림픽 때는. 네. 지금 더스틴, 제가 아까 이제 되게 편하게 탄다는 친구. 이 친구는 빅에어가 이미 열리기 전에 슬롭 스타일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약간 스타일 자체가 완전 컴페티터처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고 되게 좀 히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로프 스타일 때는 심지어 잠바도 안 입고 반팔 입고 나왔어요. 네, 이번 이제 타케루 시간이고, 타케루가 되게 심한 부상을 당하고서 나오는 이제 올 시즌의 월드컵 그리고 락스 오픈에 이어서 지금 엑스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 기술을 최초로 성공을 시켜요. 저도 이 기술을 인스타그램에 엑스 게임 실시간 라이브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접해서 이 기술을 봤거든요.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볼게요. 네, 슬로우 모션까지 한번 보고 제가 되돌려서 한번 볼게요. 이 기술은 프론트사이드 쿼드 1800도인데요. 트리플 코까지는 저게 축이 안 깨지고 성공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프론트사이드 트리플 콕 1440까지는. 근데 1800도 쿼드 콕은 지금 타케루가 여기에서 처음 성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연습하는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게 기존에 없었어요. 구사하는 친구들 없고, 물론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서는 이미 구사가 돼서 영상들이 있겠지만 눈 위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본 거로도 처음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그래서 상징성을 띈 기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쿼드콕이고 회전은 1800도가 들어갔고요. 뮤트 그랩을 잡았어요. 이게 채공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있죠. 이게 아마 덩치가 더 컸거나 그랬으면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타케루만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의 장점. 하나, 둘,
셋. 그리고 정점에서 떨어지면서도 계속 돌죠. 랜딩하기 직전까지 돌아요. 이게 채공을, 그러니까 트리플 쿼드콕 같은 경우는 채공이 정말 중요해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엣지 닿는 순간까지도 계속 회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런 선수들만 더 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향 타케루는 1800도로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이 다음서부터는 똑같은 거를 캡스핀으로 계속 구사를 해요. 근데 이제 한번 크게 넘어지게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스벤의 다음 두 번째 런이네요. 첫 번째 런도 16이었었나요? 16을 성공시켰고 이제 백사이드 스핀 들어가죠. 네. 지금 이거도 1440도로 느껴지지만 1800도예요. 5바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800도가 무슨 비디오 게임 속에서만 나오는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프대를 좀 키워서 이렇게 컨테스트를 열어버리니까 다 1800도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벤의 정말 이 또 뭐랄까 이 다재다능한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콕이 들어간 스핀도 자유자재로 하고요. 이렇게 정스핀의 기술도 자유자재로 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다른 선수들을 보면 콕을 가미하는 선수들은 콕만 해요. 그리고 정스핀을 유지하는 선수는 정스핀만 해요. 근데 이 친구랑 레네라는 친구 있죠. 아까 핀란드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자유자재의 각도와 기술을 연출을 자기가 몸으로 스스로 컨트롤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80나 900 정도 들어가는 기술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머릿속에서는 그려지는데 이게 5바퀴, 4바퀴, 5바퀴를 돌아가는 중에서 그걸 몸으로 컨트롤하고 계속 시선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워요. 그래서 스벤은 점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번씩은 다 뛰었죠. 선두는 마커스 클리브랜드가 하고 있고 2등은 이제 스벤 그리고 3등은 타케루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이제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애는 미국의 저드 행크스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예선에서 못 올라왔나 봐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비테이셔널로 진행이 됐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예선이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바로 파이널로 된 걸로 아는데 유명한 선수들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보이긴 하는데 다 엔트리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몬스의 세 번째 런이고 저는 이 친구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친구 같이 스노보드 타는 스타일을 되게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프론트사이드 스핀이랑 스위치백 스핀 계열 스핀들을 잘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몸에서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기술들이에요. 레귤러 기준으로. 그 기술을 정말 멋있고 정말 깔끔하고 정말 스타일 있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술의 특징적인 것들이 얘만의 훅이 있어요. 저렇게 돌리고 마지막에 랜딩했을 때 딱 하는 자세, 포지션, 그리고 손동작, 어깨 열림의 정도 진짜 얘는 프론트사이드 스핀이랑 스위치백 스핀의 완전 스페셜리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이건 무조건 랜딩 하겠다라는 게 랜딩 하기 이전에 보여요. 얘 자세에서는. 그래서 지금 몬스도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척척척척 지금 해 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크리스 코닝. 크리스 코닝은 첫 번째 쿼드 1800도 백 쿼드 1800도 성공시켰고 두 번째는 캡 16 성공시켰고요. 이제 캡 18을 계속 구사를 해요. 근데 이 밸런스도 대단한 거죠. 저게 축이 깨지는 것 같으면서도 축을 계속 잡고 있어요. 크리스 코닝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축이 한번 깨졌거든요. 한 3바퀴 반 정도 돌아갔을 때. 근데 저 피지컬로 잡아내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180 리버티를 더 구사를 해요. 네, 이번에는 핀란드의 레네 이제 세 번째 런입니다. 이 친구가 보드를 살짝 길게 타는 것 같아요. 노즈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좀 독특하죠. 보면서도 어떻게 프론트사이드 정스핀을 저렇게 5바퀴를 돌리는데 저걸 어떻게 멈출까, 어떻게 랜딩을 잡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돼. 여기서는 못 잡아요.
못 잡는데 다른 경기에서 저걸 잡았어요. 레네 같은 경우는 대단해요. 네, 이제 일본의 유키 카도노. 유키 카도노가 이렇게 폼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런 데서 보여요. 어디가 지금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진입할 때 스피드를 저렇게 줄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날아가서 오버랜딩이 돼도 그냥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안 내려오거든요, 보통. 근데 물론 지금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16 기술이에요. 근데 이 이상의 기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살짝 어딘가 불편한 것 같아요, 몸이. 유키 카도노는 어떤 경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스타 반열에 오르고 유명해졌냐면 US 오픈에서 백투백 앞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하는 기술로 16을 처음으로 성공한 선수예요. 그래서 맥모리스를 제치고서는 US 오픈 우승을 했었죠. 그 대회가 이미 벌써 한 5년 됐나? 5년 6년 됐나?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유키 카도노는 올림픽을 나오지 않아요. 월드컵도 뛰지 않아요. 오로지 엑스게임과 US 오픈만 뛰어요. 그래서 사실 유키 카도노가 평창 때만 해도 폼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왜 피스 경기를 안 뛰나 했는데 이제 피스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 이제 피스 소속도 아니고 피스 대회를 뛰지 않을 뿐더러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유키 카도노의 그런 이름에 타케루가 등장을 됐고 타케루는 피스 대회를 뛰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실제로 뛰고 있고 다음 올림픽에는 아마 출전을 할 거예요. 네, 더스틴의 세 번째 라인. 더스틴은 여기서 큰 기술을 별로 구사하지 않아요. 뭐 360 레이트, 뭐 레이트 540, 레이트 뭐 180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멋만 내고 간 거죠. 보세요. 이게 백스리인데 백스리를 저렇게 포물선을 크게 하는 게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오클리랑 몬스터에서 메인 스폰을 받고 있는데 주력 장비 브랜드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스노우보더들이 대부분 저런 동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타케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정상급이기 때문에 버튼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 타케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요거 지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캡으로 쿼드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이시죠? 지금 마지막에 채공이 저만큼 딸리는 거예요. 아마 타케루가 이 기술을 여기서 성공을 했으면은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프론트사이드 쿼드랑 캡 쿼드로 타케루의 저 기술을 따라할 수 있는 선수가 당장에는 없을 거예요. 클리브랜드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게 난이도가 백스핀의 쿼드나 트리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회전수가 3회전 이상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백스핀이 더 어렵다라고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프론트사이드 계열, 그러니까 블라인드 랜딩하는 기술들이 난이도가 더 높아서 그게 실제로도 점수가 더 높아요. 지금 타케루가 좀 심하게 넘어져서 경기가 살짝 중단되고 광고가 나왔는데 좀 심하게 넘어지기는 했죠.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 다음에도 계속 출연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러고 다시 나와서 계속 같은 기술을 구사해요. 끝까지 해요.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여기는 좀 광고니까 좀 앞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타케루를 얘기를 아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한다고 했었던 게 뭐냐면 타케루가 비슷한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같이 버튼 소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엘트 코스를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와키타 토모키예요. 엄청난 유망주였어요. 그러니까 14살, 13살 때서부터 이미 트리플 콕을 했고 그게 벌써 한 6년 전 얘기니까 엄청나게 대단했던 친구예요. 타케루보다 재능적으로는 더 뛰어났던 친구고 본토에 있는 미국 친구들, 뭐 레드제라드나 브라크러치 이 정도 때 있는 어린 친구들이 동경할 정도의 수준의 일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무릎을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발목도 심하게 부러져서 지금은 거의 스노우보드 쪽에서 아웃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타케루가 2인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장 과정을 계속 딛고 올라오다가 이제 연건 대열에는 와키타 토모키는 못 들어왔고 타케루가 이제
유키 카도노에 이어서 일본의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된 거예요. 점프와 슬로프 스타일에. 어렸을 때는 두각을 더 나타내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스벤도 대단하죠. 진짜 스벤도 스폰서가 굉장히 메인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쟁에서 좀 밀린 것 같아. 밀린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스벤도 오클리라는 굉장한 메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 전 스펙트럼이라는 다른 아이웨어로 갔고 의류 역시도 되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연봉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 계약 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스펜이 대회에서 포디움을 많이 차지를 안 했고 성장이 멈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오클리에서 나오고 나서부터의 스펜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몬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스라는 저 친구도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나라 이제 최준하 선수를 월드루키 투어를 보내기 시작할 때서부터 리절트를 보면 항상 최정상에 저 친구 노르웨이 몬스라는 친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빠져들게 됐죠. 최준하 선수도 계속 성장해서 X 게임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크리스 코닝 지금 1800도를 돌리려고 하는데 1600도 그러니까 1800도 전에 마지막 리버트가 안 꺾이니까 저렇게 화내죠. 적어도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핀 돌릴 때 크리스 코닝의 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보통 회전 기술이 들어갈 때 회전 기술 진행 방향으로 고개나 시선이 먼저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늦게 돌아가죠. 몸으로 돌리고 하체서부터 돌린 다음에 쟤는 상체를 돌리죠. 저거는 얘가 정말 피지컬이 좋아서 가능한 거예요. 저게 일반 사람들이거나 다른 선수들이 하면 저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진행 방향에 시선이라든지 어깨가 오픈돼서 돌아가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돌아가요. 저거는 고개가 고치고 돌아가고 다치고 갇히고 돌아가면 스핀이 멈춰요. 그래서 크리스 코닝이 기술을 보면 한 번에 돌아가는 느낌의 모양이 아니라 뭔가 꺾여져서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랑 해서 스핀 돌아가는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스타일의 하나의 종류이기는 한데 이 친구만의 또 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시선 처리를 보통 저렇게 안 해요. 그냥 먼저 시선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 코치들이 스노우보드 코치들 각국 나라에서 가르치는 코치들의 바이블이기도 해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진행 방향의 어깨와 시선이거든요. 그게 닫혀서 돌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잠깐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네 같은 경우는 고개를 계속 아마 넣고 있을 거예요. 이게 슬로우에서 봐도 확인이 되긴 하지만 스핀 모양만 봐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드를 탔으니까 그냥 스핀 모양에서 보면 바로 알아요. 이게 고개가 열려 있는지 시선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닫힌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건지. 레네는 그냥 고개를 계속 넣고 있을 거예요. 고개 계속 진행 방향으로 가 있죠. 그리고 랜딩하는 순간에 그 마지막 때쯤에서 블라인드로 고개를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랜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슬로우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또 이런 게 재미 요소일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일 수도 있고. 이게 적은 회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시죠? 고개랑 어깨가 계속 넘어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그냥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걸 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개가 계속 넘어가 있으면 스핀이 안 멈추고 돌아가는데 고개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돌아오거나 진행 방향 어깨가 앞쪽으로 돌아오면 폴 걸려서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약간 각기처럼 끊겨요, 스핀이. 그게 이제 원에리 하시는 분들 360, 5볼에서도 똑같아요. 회전이 많다고 해서 회전 많은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은 스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키 카도노도 지금 기술이 처음에 백 16을 성공을 시켰고 지금 또 스위치 백 16을 성공을 시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좀 기본적인 점수대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 이미 포디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었다면 처음서부터 1800도를
했을 거고 유키 카도노는 실제로 1800도 이상의 회전도 하거든요. 그 기술을 계속 했을 텐데 지금 어딘가에 몸이 좀 밸런스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경기를 그냥 유지하고 경기를 원만하게 이렇게 끝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도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것도 지금 마커스 클리블랜드가 공중에 회전을 돌다가 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축이 깨진 거죠. 축이 깨졌는데 그걸 잡아내요. 지금 1800도 이상의 기술을 하려고 더 어프로치를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축이 깨지면서 자기가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세대 때 선수들한테는 이런 테크닉적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선수들은 트램폴린이라든가 그런 공중회전 연습을 지상에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스핀을 푸는 법, 중간에 돌리다가 멈추는 법, 이런 테크닉적인 게 몸에 거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저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돌리면 중간에 그러니까 몸으로 잡아서 멈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수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엣지 컨트롤로 해서 보드를 랜딩을 잡아버리지 몸으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잡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없었어요. 더스틴은 진짜 비기어 경기 약간 놀러 나온 기분이죠. 지금 레이트 프론트 플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용호 선수,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저한테는. 이용호 형님, 그리고 구본율 선수, 저 기술을 되게 잘하죠. 멋있어요. 저걸 뒤에서 쫓아가면서 보면은 하는데 돌아가요. 저는 가끔 카메라로 팔로우를 같이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 넘어질 것 같은데 하는데 넘어가요. 네, 타케루 이전에 되게 심하게 넘어졌었는데 같은 기술을 또 구사를 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에 더 돌아가서 랜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채공과 비거리와 이런 것들이 좀 텐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핀, 그러니까 프론트사이드 스핀 때보다 캡 스핀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프로치 때 떠나는 그 반동 같은 게 힘이 좀 약하겠죠. 제가 봤을 때 점프대가 한 2m 정도만 더 길었어도 타케루가 여기에서 그냥 1등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탠스로는 저걸 충분히 구사를 하는데 캡으로는 스위치니까 힘이 확실히 조금 딸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거를 구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다른 에어매트 시설이라든가 다른 큰 점프대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스벤이 이제 출발하네요. 스벤도 백 1800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캡 스핀, 다른 쪽 방향의 스핀으로 또 1800도를 계속 시도 중인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포디엄 안에 들 기술들은 다 해놓기는 했지만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승부욕이. 이 이상을 해야 돼. 이 이상을 해야 돼. 근데 그랩도 스벤은 저 어려운 저 그랩을 잡아요. 다리 사이로 넣어서. 저희 때는 저 그랩을 잡는 류의 선수들이 몇 있긴 했는데 저기서 약간 뒤쪽으로 꺾으면 치킨 샐러드라는 그랩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드스쿨 기술들인데 이 신세대가 올드스쿨 그랩을 잡으면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참 신선하네요. 세대 교체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점프대가 저쪽이 원래 비계어 라인인데 저 라인을 안 살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스게임이 저 버터밀이라는 리조트에 있는 토목공사가 한 번은 기틀이 한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수층이 너무 얇아지고 그래서 시설에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먼스 출발했고 먼스도 지금 스위치백 12로 떨어졌는데 중간에 더 큰 기술을 회전을 들어가려고 어프로치 때 힘이 들어갔는데 정점에서 몸이 폴이 걸렸죠. 저게 폴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깨라든가 시선의 처리를 하다가 내가 진행 방향을 보던 데서 잠깐이라도 쫄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시선을 회피를 시켜버리면 바로 폴 걸려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이유가 시선과 진행 방향의 어깨가 축이 무너지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런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굉장히 두렵죠.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특화된 선수들이 더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선수들, 특히 일본 선수들. 크리스 코닝도 지금 이게 세 번째 똑같은 기술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죠. 캡 1800도고요. 노즈 그랩이고. 저거를 1600도 정도 돌아갔을 때 몸이 풀린 상태에서 리버트를 해서 지금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쯤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이쯤에서 이미 몸을 다 풀었죠. 그랩도 풀고 몸을 어거지로 돌려서 지금 잡는 거예요. 저거를 스노보드에서는 보통 리버트라고 표현을 해요. 뭐 스케이트보드든 스노보드든 리버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거는 돌아가는 모양으로 자기가 잡았다기보다는 자기의 감으로 마지막으로 몸을 그냥 꽈서 리버트를 시켜서 그냥 엣지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1800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크리스 코닝도 실망한 눈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친구가 크리스 코닝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크리스 코닝은 항상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동급의 그러니까 동료 비슷하게 나오는 동료들의 친구들의 선수들보다 회전수가 항상 높은 기술들을 구사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이도가 더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대회 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 코닝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좀 독창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에 따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슬로프 스타일이라든지 비계열 같은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하프파이프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 스타일과 어떤 물 흐르듯이 타는 유연함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 코닝이 그 대세에 따르지 않는 좀 기술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저만의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크리스 코닝을 보면 항상 좀 마음 한켠이 좀 그래요. 찡한 부분이 있어요. 평창 때도 되게 잘했어요, 크리스 코닝.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항상 높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월드컵도 이제 하위 대회, 이제 엑스게임보다 밑에 급 정도의 대회 같은 데서들은 항상 또 포디움을 차지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타성이 발휘되는 대회에서들은 좀 약하더라고요. 유키카도는 스위치 백 16 스텔피쉬를 했고요. 이 전에도 성공하기로 했는데 그냥 똑같은 기술을 한 번 더 하네요. 근데 저도 유키카도노의 그 US 오픈 슬로프 스타일 백투백 16을 성공했을 때 그 우승했을 때 루틴을 봤을 때는 경악을 했어요. 경악. 그때만 해도 1800도가 안 나왔을 시절이고요. 1620도 양방향으로 하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맥모리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맥모리스, 셉트 뭐 이런 친구들도 그냥 자기 포워드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포워드가 자기 스탠스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로 떨어지는 기술, 뭐 백 14, 14, 프론트사이드 14, 14 그걸 일자로 내려오면서 기술을 했지 스위치로 떨어지는 백투백 기술들은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키 카도노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연도 쓰는 기억은 안 나지만 소치하고 평창 중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16년도, 17년 뭐 그쯤일 텐데 그쯤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완전 스타 반열에 올랐죠. 마커스는 지금 1960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런을 계속 보면. 근데 이제 회전이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비거리가 지금 보이시는 부분 보면 지금 위에 맨 윗줄이 있는데 떨어졌잖아요. 비거리가 저 한 3칸 밑에쯤에 더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속도가 안 나는 건지 비거리를 더 늘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종료 시점이 이제 18초 남았네요. 다 막런인 것 같아요. 더스틴은 또 어떤 멋을 또 부릴까요? 아, 더블 프론트 플립을 하네요. 대단해요, 이 친구. 네, 끝났다라는 사인을 하고. 이걸 생중계로 보면서 좀 되게 아쉬웠던,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전 타케루를 정말 많이 응원을 했거든요. 타케루가 새로운 기술, 아무도 지금 못하는 기술로 이 대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 양방향으로 저 기술을 아마 성공을 시켰으면 유키 카도노가 US 오픈에서 백투백 했었던 그
이때보다도 더 아마 이게 이슈가 됐을 거예요. 유키 카도는 그때 이슈 엄청 됐었어요. 거의 그게 몇 년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백16, 백16 그 백투백으로 그 US 오픈급 대회에서 성공시킨 선수가 없을걸요? 맥모리스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물론 그 기술들을 다 하는데 그 라인으로 그렇게 딱딱딱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또 슬로프 스타일이 점프대 식으로 나오다가 중간에 막 쿼터 파이프 끼고 막 이래서 변형돼서 또 그런 기술들이 안 나오기도 해요. 타케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돌아가는데 3바퀴 반 정도에서 멈추죠. 좀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몸도 되게 아플 거예요. 저게 저렇게 떨어졌을 때 꼬리뼈 위에서부터 등 쪽으로 완전 떨어지니까 온몸에 충격이 다 갈 거예요. 하체로만 떨어지면 뭐 하체 있는 데만 햄스트링식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좀 되게 아쉽네요. 저는 타케루 좀 응원했었는데. 그 이제 스벤이 여기서 이제 포디움 안에서 순위를 조금 변경되는 기술을 해요. 마지막 런에서 3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캡으로 진입을 했고 캡 800를 성공을 시켜요. 정스핀으로. 근데 마커스 클리브랜드는 느낌이 설마 스벤이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보면서. 왜냐면은 저는 약간 이때 점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스벤이 1등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벤이 1점 차로 1등을 못 해요. 마커스 클리브랜드 표정 한번 보세요. 확실히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눈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표정 변화에서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근데 스벤 대단하죠. 백스핀으로 5바퀴를 정스핀으로 돌아서 그걸 랜딩을 잡는데 캡스핀으로도 저걸 정스핀으로 돌아서 저 올드스쿨 그랩을 끝까지 잡았어요. 마지막 원헬이 회전 전까지 1600도까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스벤. 네, 1점 차로. 마커스 클리브랜드 좀 귀엽지 않나요? 진짜 얘도 금메달, 포디움이랑 거리가 되게 먼데 맨날 경기 운영을 잘 못해서 실력적으로는 누가 봐도 항상 우승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 3명 있죠. 여기서 스벤은 조금 아니기는 한데 몬스하고 마커스 얘네 세대들이요. 셉투나 막 맥모리스, 맥스 페럿 얘네들 다음 세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몬스라든가 마커스 얘네들이 더 많은 포디움을 차지를 해야지만 맥모리스라든가 셉트 이런 애들이 대회를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경기 운영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아직도 좀 뭐랄까 되게 영건일 때 유연하게 잘 하고 노련하게 한다면 뒤에 있는 좀 나이 있는 형들 맥모리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은퇴하고선 다 산속으로 갈 텐데 맥모리스라든가 셉트 지금 그 연령대 애들이 너무 노련해요. 시합에. 그러니까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라든지 기술의 퀄리티, 아니 기술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2세대 애들, 더 아랫세대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한데 대회에서 그 노련하지 못해서 형들한테 항상 포디움을 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캐나다 팀이 안 나오니까 또 이런 경기들이 나왔기도 해요. 근데 캐나다 팀이 나왔어도 이번에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18 승부였잖아요. 근데 캐나다 팀 애들 지금 이제 얘네 바로 윗세대 애들이라고 표현했던 맥스 페럿, 맥모리스, 그 셉트 같은 경우는 컴페티션, 그러니까 대회 안에서 1800도를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으면 그냥 정말 이제 컨테스트에서 인증하는 세대 교체가 보여지는 모습이 이루어졌었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캐나다 팀이 다 격리로 인해서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영건들이 손쉽게 이렇게 포디움을 차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계어의 중요 포인트는 포디움을 다투는 선수들 모두가 1800도 기술 가지고 포디움을 다퉜고 순위 밖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크리스 코닝도 양방향을 다 1800도로 성공을 시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디움 안에 못 들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대회 안에서 최상위 대회에서 컨테스트에서 1800도로 하지 못하면 포디움에 이제는 들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이 경기의 포인트고요.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릴 시즌 때쯤에 주요 포인트들로 볼 것들은
1800도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나올 것인가. 지금은 마커스 클리브랜드하고 스벤이 했었던 거는 백스핀 계열의 1800도였잖아요. 캡스핀도 백스핀이에요. 계열은. 그 방향으로 두 명이 지금 성공을 시켜서 했던 거지만 타케루는 그 정반대 프론사이드 스핀 계열의 1800도를 구사를 했고 자기 스탠스는 성공시켰고 스위치 스탠스는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타케루가 그걸 성공을 시키면 마커스 클리브랜드라든지 지금 다른 백스핀으로 성공을 시킨 스벤 같은 그 똑같은 기술일지 몰라도 프론사이드 계열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그런 재미를 보면서 엑스게임을 시청하면은 미리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파우더 안에서 프리스타일 경기가 열리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